네, 산주행장 VCL-C 하루 엔진으로 부릉부릉 하루 시동 잘 거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뉴스로 시동 거는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릉부릉. 네, 삼프로테이 권순우 씨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다우존스 0.31% 하락했고요. 네. 나스닥은 0.23% 하락했고 S&P 500은 0.22%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있고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2달러 돌파했고요. 브렌트유 선물도 배럴당 95달러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 되면 또 이제 우리 그 정유사 사장님들 나오셔가지고 100달러 간다 외쳐주셨습니다. 예, 세브론의 마이크 웍스 CEO가 방송 인터뷰에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가 오르다 보니까 국채금리 많이 오르고 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OBP 올라서 5.10까지 올랐고 200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OBP 올라서 4.36%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2007년 10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이 사우디하고 한미 동맹 수준의 상호방위 조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미국이? 예. 근데 그거를 얘를 한미 동맹 수준으로 들은 거예요. 예, 예. 사우디랑 동맹을 하는데. 예, 예. 한미 동맹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강력한 군사 협정 관련한 저게 거예요. 최고 수준인가 보죠. 한미 예, 동맹이. 한 국가가 이렇게 영토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바로 군사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우디가 중동 지역과 사우디 영토에서 상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서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이랑 동맹 맺은 데가 뭐 일단 나토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 군사협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군사협력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의 정상화를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도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내년인가요? 바이든 대통령 그 재선 내년이죠. 내년 예. 11월. 예,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놔야 내년에 좀 선거철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아젠다로 뭐 중동의 평화 이런 키워드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유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유가 잡는 부분에서도 사우디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이제 상호방위 협정 체결하는 거하고 원전 건설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게 핵무기 만드는데 그렇죠. 전용될 수 있다라는 좀 부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사우디에다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국영 원전 기업인 중국 핵공업 그룹이 그 사우디 동부 지역의 원자력 건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는 얘기라 제가 해요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그 사우디 당국자들의 발언으로는 원자로를 한국전력이 건설을 하고 미국이 운영 전문 지식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제 핵 농축 관련한 것들에 대한 그 요구를 계속하면서 그 중국 원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레버리지로 쓰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또 사우디 쪽에서 조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전력 한수원하고 네네네. 그 갈등 빚는 거 있잖아요. 항소한다 그래요. 예, 그거를 연합뉴스에서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메일을 보냈나 봐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그 판결이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라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넌 대상이 아니야 라는 판결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미국 정부에 있다라고 판결한 거니까 우리는 중재 관련한 그 소송은 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제일 좋은 파트너가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전력 같이 나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참 미국도 사우디 상대하기 되게 난감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유가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상호방위 조약이랑 원전해달라 그러는 부분을 다 들어주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안 들어준다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또 그럼 자기네가 지어줄게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하고 사우디 간의 이 이슈는 그 꽤 오랫동안 그렇죠. 내년까지 조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김프로님 항상 말씀하신 스트롱맨의 한 축이잖아요, 사우디가. 근데 이제 저게 연원이 사실 가스구지라고 그 그쵸. 언론인을 뭐라 그래요? 참수한 예? 거기서부터 발생한 거거든. 네. 근데 바이든 정부의 그 비교적 강한 인권에 대한 스탠스가 사실 국가이익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에 묻혀버렸죠. 그렇죠. 예? 사실 굴복한 거거든. 네네. 그게 말이 안 되지.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서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거든. 예. 그걸 잡아다가 참수를 해버린 거거든. 나 이러다가 또 사우디도 못 간다. 시체도 못 찾고. 아이 참. 자, 여튼 뭐 미국과 사우디 여튼 지금 우리 수준의 군사 협력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예, 예. 거기다가 요새 유가 오른 게 있어가지고 사우디 관련 뉴스들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뉴스는 OECD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전망은 같이 보시면은 6월에 전망한 게 전 세계가 2.7%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3%로 0.3% 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렸어요 오히려. 예, 전 세계 경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한국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전 세계는 올렸는데 한국은 그대로. 저거는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래요? 2023년 뭐 몇 달 남았나 지금. 예, 예. 이거보다 좀 김프로님 좀 하회할 걸로 조금 보시죠. 낮을 것 같은데. 예, 근데 OECD가 발표한 숫자가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낙관적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5% OECD가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하고 한국은행 IMF는 1.4%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보다도 높게 본 거예요 저게. 그렇죠. 네. 그리고 ADB는 1.3%, 피치는 1.2%, S&P는 1.1%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후하게 해준 편인데, 근데 그것도 전 세계 우리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하회한다라는 게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가별보호도 질 수 없는 나라 일본이 원래 1.3이었거든요. 6월 달에. 같이 표 보시면은 네. 1.3이었는데 1.8로 올렸어요. 무려 0.5%포인트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망치는 1.6에서 무려 2.2로 0.6%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한미일 중에 꼴찌네. 예, 우리가 상승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1.5가 이제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이랑 미국은 그 전망치를 올렸다는 거고 중국이 없네요. 중국하고 한국은 플랫하고 독일은 또 마이너스 0.2%로 낮췄어요. 저게 진짜 안 좋은가 보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중국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공약수인데 중국하고 관련된 제조업 기업. 관련성. 예, 예. 네. 여기에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얼마나 이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 저 예. 성장률이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게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산업적으로 붙어 있는 거는 독일이 거기도 엄청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5.4에서 5.1%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낮아졌을 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진 않다. 그러면서 숫자로만 본다면 일본이 1.8%로 우리나라 1.5%보다 높게 전망치가 나왔다는 점을 좀 이번에 OECD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소비자 물가의 글로벌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압력이라든지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게 OECD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니까 OECD도 숫자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데 그
기대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나라 성장률 어떻게 지금 OECD는 보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를 두 번째 뉴스 전해 주셨고요. 근데 저게 저런 그 전망치가 좀 장기화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에요. 장기화. 얘는 뭐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야. 어?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게 몇 년 계속돼 버리면 장기화되면 싸구려 커피를 마셔야죠. 딱 구리다. 그 어제 6시 저녁 뉴스에 제가 그 엔화 관련한 뉴스를 소개시켜 엔화가 드리면서 엄청 떨어졌던데.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거 했고 어제 전문가들한테 조금 의견들을 좀 구해봤어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김프로님이 저거 장기화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상황이 네. 저금리, 저물가 거기다가 더해서 에너지 가격까지 낮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3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좀 엔화 약한 거죠. 엔화 일본 큰일 날 거야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거 오래 가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유독 엔화하고 한국 원화하고 이렇게 이제 또 경합을 하고 있는데 예. 엔화가 더 약하니까 어? 우리도 경합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애매해요 지금. 예. 우리 좀 금리 낮춰야죠. 선제적으로 낮춥니다. 한국은행. 이런 전망은 아마 어디서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옐로 카드 막 던지기 없기. 네,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세 번째 뉴스입니다. 벌써?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SK케미칼이 중국의 리사이클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지금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활용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관련한 재활용은 이제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은 2022년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관련한 전주기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간 협상을 5차례 한 다음에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만들고 2025년에 협약을 출범하자. 이게 글로벌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타임테이블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민간에서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라든지 로레알이라든지 BMW, 삼성전자 이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업체들이 저는 2025년까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절반은 재활용을 쓰겠습니다. 뭐 30년까지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은 규제보다 산업이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SK케미칼이 그 폐기물의 수거 선별하는 업체와 만나서 그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하겠다는 건데 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해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기업인데 여기가 브랜드명이 러블리라는 브랜드 이름이고 러블리? 예, 러블리. 예,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재활용 기업 만물신생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을 수거 선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뭐 이렇게 AI로 분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폐기물 네. 있으면 이거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AI 비전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저 중국 37개 도시에 연간 42만 톤의 생활 폐기물을 수거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화학 기술, 재활용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광동성에다가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재활용품 그거를 소싱할 수 있는 중국 파트너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걸 리사이클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리사이클링을 하려면 폐기물이 많아야 되는데 폐기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협업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앞으로 탈탄소 사회로 갔을 때의 공급망 변화의 한 축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있었던 뉴스 중에 저 뉴스가 있는데 그 대한항공이 GS 칼텍스에서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를 받아서 맞아. 그
뭐 LA로 취향한다 요게 그러니까요. 뉴스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HMM이 GS 칼텍스에서 바이오 그 유를 받아서 운항한다 요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가 어떤 그때 GS 칼텍스나 이제 대한항공이 어디서 받아왔냐면 핀란드 국영 그 석유 회사인 네스테에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위치한 공장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수출품 중에 증가율이 제일 높은 품목이 폐식용유예요. 그걸로 바이오 무슨 연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재활용 그 기름을 만드는 최대 유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거의 식용유 엄청 먹지. 워낙 그러니까. 많이 튀기니까. 또. 엄청 튀기지 거기. 예. 그래서 뭔가 이 공급망적인 이슈에서 뭔가 그러니까 기름에서 전환됐을 때 그럼 폐기물은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봤더니 의외로 중국이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 뭔가 친환경 전환 됐을 때 공급망 변화 어떻게 되시는 분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 공급망을 따라가 보면은 의외로 중국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서 저걸 봐야 되겠다. 교촌 F&B 이런 거. 거의 폐식용유 엄청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수거해가지고. 네. 그거 다 원래는 지금 다 어떻게 폐기해서 버릴 거 아니야 그거? 폐식용유 어. 뭐 어떻게든 근데 비용 드는 거 아니야 그거? 돈으로 뭘 하겠죠. 안 되나. 누가 그걸 사가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 치킨 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폐식용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렇잖아. 폐식용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치킨집 아니야? 그렇죠. 그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을 하려 그래도 이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얘기를 얼마 전에 그쪽 그 리사이클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거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좀 잘 해볼라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국이 또 그 자원 부국이네, 막 이런 얘기가 또 됐던 거예요. 이게 폐기물이 또 자원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야 그것도 자원 부국이야,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야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이 대단하네. 사간되는데 그걸 비누 만든대 비누. 그 친중 방송 그만 좀 또 하랍니다. 네. 이게 친중 방송이에요? 친중 방송이었나 봐요. 아, 반성하세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중짜도 하지 마. 그러면 중국집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탕수육 중짜 시키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저녁 뉴스를 하다 보니까 네. 주요 뉴스를 전날 해버려 가지고 좀 겹치는 전해드리지 않는 뉴스가 좀 있어서 그 짧게 그 단신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좀 주요하게 있었던 산업 뉴스가 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의 모회사가 롯데쇼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CEO 발표 행사 열고서 중장기 계획 발표했는데 2026년까지 연결 매출 17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익 기준으로 현재보다 한 2배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건데 전략은 이제 백화점의 핵심 상권을 강화하고 이커머스 물류 최적화하고 이제 뭐 하이마트 홈쇼핑 같이 어려운 사업 턴어라운드하고 동남아 프리미엄 쇼핑 1위, 리테일 뭐 테크 전환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거는 뭔가 이게 오프라인의 공룡들이 이커머스하고 대결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 네. 그렇게까지 매력이 느껴지진 않아요. 어제 그 뉴스의 어떤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LG전자가 그 개발자 회의를 열고서 네. 자기 TV 회사 아니라 플랫폼 회사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웹 OS라는 그 TV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스마트 TV 보시면은 그 LG TV를 사면은 LG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있죠, 있죠. TV 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폰의 OS처럼 TV OS는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현재 한 2억 개 정도 하고 있는데 3억 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깔겠다라는 얘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TV 플러스라는 거 있잖아요. 삼성 TV 사면 그거 굳이 딴 거 연결 안 하고 인터넷만 연결해도 네네네. TV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TV 회사들은 요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얘기 정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뉴스가 짧아요? 원래 한 오늘요? 56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니 딱 좋아요 지금.
여기에 빨리 지금 우리 김프로님 미스터마켓 가고 네. 박병창 이사님이 늘 시간이 부족하셨단 그렇지. 말이에요.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